도저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엄해요. 저 미국 갈랍니다. 가서 보란 듯이 성공해가 돌아오겠습니다. 내 자식들은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할 거야. Hey, come on. 네. Get out! Get out now!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가을,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6이었어요. 집에는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형은 이미 가출했고 동생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둣가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이래서야 언제 장가를 가니? 장가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결혼은커녕 내일 먹을 쌀도 걱정인데 무슨 장가냐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촌형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형은 3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이었죠. 편지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편지지가 하얗고 글씨가 반듯했어요. 도연아, 미국 오면 사람답게 산다. 일만 열심히 하면 돈 벌어. 3년이면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동안 사람답게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빚 독촉, 저녁에 잠들면 내일 걱정이었습니다. 20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억울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미국 가볼까 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라, 여기 있어봐야 네 인생만 망친다. 그 말이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빚을 얻어서 비행기표를 샀어요.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영어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Hello, Thank you, Yes, No, 그게 전부였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형이 말했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 아버지 병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요. 병원비도 다 갚을게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죠. 저는 손에 쥔 작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형의 주소가 적힌 쪽지. 그게 전부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이 창을 가렸죠.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3년만 버티자. 3년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3년이 38년이 될 줄은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한밤중이었어요. 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형은 3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죠. 도연아, 왔구나. 형님.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형 손이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형은 픽업 트럭에 저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네온사인, 빌딩, 자동차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형님, 여기가 정말 천국이에요? 형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천국은 무슨, 1만 개같이 하면 돈은 벌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해왔으니까요. 형이 사는 곳은 LA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였는데 5명이 살고 있었어요. 형 부부, 아이 둘, 그리고 이제 저까지.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새벽에 눈을 뜨면 형이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한 공장에 데려갔어요. 그곳이 제 미국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장은 LA 외곽 산업단지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형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멕시코계로 보이는 매니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Korean? Yes. Can you work hard?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는 서류를 한 장 내밀었어요. 저는 읽을 수가 없었죠.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형이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형 차를 얻어 타고 공장으로 갔어요. 6시 정각에 작업이 시작됐죠. 제 일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부품을 검사하고 상자에 담는 거였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속도가 빨랐어요. 부품이 쉴 새 없이 나왔죠.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2시간도 안 돼서 손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옆에서 일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신입이 얼마나 버티나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싸준 김밥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햄버거나 타코를 먹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서 혼자 먹었습니다.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면서 몸이 더 힘들어졌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계속 욱신거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형이 말했거든요. 처음 한 달이 고비라고요. 퇴근은 밤 10시였습니다. 16시간 노동이었어요. 저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죠.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 아니라 40대 아저씨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형수님이 밥을 차려줬지만 먹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눈을 감았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손가락을 베었어요. 기계날에 살짝 긁혔는데 피가 줄줄 흘렀죠.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휴지로 감쌌습니다. 매니저한테 말할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요. 병원 가면 돈 나간다고 형이 말했거든요. 그날 저녁 형이 제 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여기선 다쳐도 참아야 해. 보험도 없고 병원비도 비싸. 네, 형님.
그리고 매니저한테 찍히면 잘려. 조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도 덜 아팠어요. 작업 속도도 빨라졌죠. 멕시코 동료 한 명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You okay? Yes, thank you.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매니저가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Hurry up! Hurry up, Korean! 저를 콕 집어서 한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면서 저한테만 그랬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말대꾸할 영어도 없었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26 청년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억울했죠. 하지만 울고 나니까 조금 나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어요. 참자. 3년만 참자. 2달째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1,000가 조금 넘었어요. 세금 떼고 집세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제 돈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죠. 도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저 돈 벌었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어머니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벌어서 보낼게요. 알았다.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그리웠어요. 부산 바다가 그리웠고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빚도 못 갚았는걸요. 석 달째 공사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만으로는 돈이 부족했거든요. 주말에 형 소개로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페인트 칠, 청소, 자재, 나르기 같은 장일이었죠.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사장으로 갔어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지붕 위에서 일하고 있었죠. 순간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어요.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 그늘 아래 누워 있었어요. 형이 제 얼굴에 물을 끼얹고 있었죠. 도연아, 정신 차려. 형님, 너 미쳤어? 물도 안 마시고 왜 이래?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형은 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일어났습니다. 쉴 수가 없었거든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공장, 공사장,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죠. 잠은 4시간, 밥은 2끼.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았죠. 머리는 벗겨지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들었습니다. 28인데 40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언젠가 제 가족을 이곳으로 데려올 거라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온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 결혼도 했어요.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선을 본 거였죠.
아내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부산 사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제 사정을 다 이야기했죠. 미국에서 막노동하고 있다고, 돈은 별로 없다고요. 그래도 수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빠, 저도 열심히 할게요. 같이 잘 살아봐요. 우리는 부산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몇 명 안 됐어요. 신혼여행도 없었죠. 저는 일주일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로부터 2년 뒤, 드디어 수진과 딸 지은이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초청 서류를 준비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돈도 많이 들었죠. 그래도 기뻤습니다.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수진이 지은이를 안고 게이트 밖으로 나왔어요. 지은이는 돌도 안 된 아기였죠. 저는 달려가서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오빠. 수진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2년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신기했어요. 오빠, 여기가 미국이구나. 이제 우리 집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코리아타운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어요. 방 하나짜리였죠.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화장실은 좁았습니다. 가구는 중고로 산 것들이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화장실, 작은 방, 그리고 거실 바닥에 깔린 낡은 매트리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말을 못했어요. 한참 뒤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천국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죠. 수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언제? 2년만 더. 2년만 더 버티면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난 뒤 수진이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들어가서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있게 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진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캐셔로 일했어요. 시간당 4달러였죠. 지은이는 형수님이 봐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으로, 수지는 마트로. 지은이를 형수님 집에 맡기고 우리는 각자 출근했죠. 저녁에 돌아오면 지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지은이가 나보다 형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진짜야. 오늘 데리러 갔는데 형수님한테 매달리더라고. 수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죠. 미안해 여보. 조금만 더 버티자. 알아. 나도 참을게.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외로웠죠. 한 달 뒤 지은이가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했죠. 오빠, 지은이 열이 너무 높아. 어떡해. 병원 데려가자. 돈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한테는 보험이 없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랐죠. 일단 가. 내가 돈 구할게. 그날 저는 공사장 현장 반장한테 부탁했습니다. 미스터 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How much? $300요.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빌려줬어요. 저는 그 돈을 수진한테 보냈죠. 병원비는 $200가 넘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를 안고 있는 수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삶일까요? 아기가 아파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삶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힘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 민준이도 태어났어요. 수지는 임신 8개월까지 일했죠. 출산 후 2주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저는 밤에 공사장 일을 더 늘렸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거의 다 빠졌고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35인데 50처럼 보였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전 그 예쁜 얼굴은 어디 가고 피곤한 아줌마가 돼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많이 늙었네. 오빠도. 미안해. 왜?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나는 괜찮아.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참고, 이해하고, 웃어줬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언젠가는 웃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조금만 덜하는 말이 결국 평생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38이었어요. 공장 일을 그만두고 한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죠. 주방 보조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게 전부였죠. 하루는 지은이가 학교에서 숙제검사를 받고 왔어요. 성적표를 보니 수학이 B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지은아, 수학이 왜 B야? 어려워. 어려워도 열심히 해야지. 수학은 중요한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수진이랑 상의했습니다. 여보, 지은이 학원 보내야 할 것 같아. 학원요? 비싸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더 벌면 돼. 그날부터 저는 식당 일 끝나고 밤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사무실 건물 청소였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죠. 집에 들어오면 3시가 넘었습니다. 잠은 4시간 자고 다시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지은이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였어요. 민준이도 곧 학교에 들어갈 텐데 그것도 생각해야 했죠. 2년 뒤, 민준이도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지은이는 중학교에 올라갔고요. 둘 다 학원을 보냈어요. 수학, 영어, 과학. 한 달에 돈이 $700 넘게 나갔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토요일은 공사장, 일요일은 트럭 운전 일을 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죠.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 트럭 운전하다가 졸음이 왔어요. 눈이 감기는 걸 느꼈죠. 순간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갓길로 빠졌어요.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진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사고 날 뻔했어. 수진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오빠, 일 좀 줄여. 이러다 큰일 나. 괜찮아. 조심할게. 아니야. 죽으면 어떡해. 안 죽어. 아직 할 일이 많은걸.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줄일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지은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 받았죠. 미스 킴, 지은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날 저녁 지은이한테 물었습니다. 지은아, 학교에서 왜 자니? 피곤해서요. 학원 끝나고 집에서 뭐해? 숙제요. 숙제 다 하면 자야지. 그럼 새벽 2시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저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날 밤 수진이랑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은이 학원 줄일까? 안 돼. 지금 줄이면 뒤처져. 그래도 애가 너무 힘들어해. 조금만 더 버티면 고등학교 가. 그때 명문대 가야 나중에 편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펴질 거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저한테서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한테 한국말로 말을 걸었어요. 지은아, 오늘 학교 어땠니? 지은이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Dad, can we speak English? 왜? 아빠는 한국말이 편한데. Korean is too hard.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말이 어렵다고요? 제 딸이 한국말을 어려워한다고요? 지은아, 너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 해야지. Dad, I'm American.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말을 거의 못했어요. 저랑 대화할 때도 영어를 섞어서 썼죠. Dad, 저 헝그리예요. 민준아, 한국말로 얘기해. 몰라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자식들이 한국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추석 행사가 있었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다른 한인 가족들도 많이 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지은이한테 한국말로 물었어요. 지은아, 학교 잘 다니니? 지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Dad, what did she say? 저는 통역을 해줬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도연 씨, 아이들 한국말 가르쳐야지. 네, 그러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모두 영어만 썼어요. 집에서 한국말을 쓰라고 해도 불편해했죠. 어느 날 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Dad, 저 한국 안 가고 싶어요. 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한국을 싫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은아, 한국은 우리 고향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이고. But I don't know them.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았거든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전화로만 몇 번 통화했죠. 한국에 간 것도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아이들이 한국을 잊어가고 있어.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몰라.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요. 그때 천천히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지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대학 지원서를 썼습니다. UC 버클리, UC LA, USC. 모두 명문대였어요. 저는 기대가 컸죠. 합격 발표날,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Dad, I got into UC Berkeley.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진짜? 우리 딸 대단하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지은이를 껴안고 축하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보람을 느끼는구나. 10몇 년 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왔어요. 1년에 $10,000였습니다.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남은 금액이었죠. 저는 또 일을 늘렸습니다. 새벽 배달일까지 시작했어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죠. 어느 날 아침 배달하다가 차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숨이 막혔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미스터 김, 과로입니다. 쉬셔야 해요. 일을 쉬라고요? 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닥터, 저는 쉴 수가 없어요. 딸 등록금 내야 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 울었습니다. 오빠, 이러다 죽어. 제발 일 좀 추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언제까지 조금만 더야. 지은이 졸업하면 민준이 대학 가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말이 맞았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제 건강이고 뭐고 상관없었죠.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망해도 된다. 자식들만 잘 살면 돼. 그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한 해 저는 52이었습니다. 졸업식에 갔어요. 버클리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죠. 잔디밭, 오래된 건물들, 학사모를 쓴 학생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저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은이가 학사모를 쓰고 걸어 나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지 못했죠. 옆에서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해냈어. 졸업식이 끝나고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기다렸죠.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야 지은이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Dad, Mom, 왔어요? 축하한다. Thank you. 저는 지은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지은이가 살짝 피했어요. 어색한 미소만 지었죠.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지은아, 저녁 먹으러 갈까? 때,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그래? 내일은? 내일도 바빠요. 이사 준비해야 해서요. 이사? 네, 샌프란시스코에 아파트 구했어요. 다음 주에 회사 시작하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이사한다는 것도,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도요. 언제 취직했어? 한 달 전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지은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죄송해요. 바빠서 깜빡했나봐요. 그날 저녁 저희는 혼자 식사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찌개를 시켰어요. 수진이 말했죠. 오빠,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근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보단 서운했어요. 지은이가 너무 빨리 떠나가는 것 같았죠. 2년 뒤 민준이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USC 치대였어요. 저는 또 기뻤죠. 두 자식 모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도 지은이랑 똑같았어요. 학교 근처에서 살았고 집에는 거의 안 왔습니다. 명절에도 친구들이랑 보낸다고 했죠.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랑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추석인데 집에 올래? 뎃, 저 회사에서 프로젝트 있어요. 추석인데도? 네, 미국은 추석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민준아, 추석에 집에 와. 아빠, 저 시험 공부해야 해요. 하루만. 아빠, 진짜 바빠요. 다음에요. 그날 추석은 수진이랑 둘이서 보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쳤어요. 상을 차렸지만 우리 둘뿐이었죠. 저는 빈 의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식들이 성공했다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 애들이 바쁜 거지. 그래도 추석인데... 저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도 울고 싶었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IT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민준이는 치과를 개업했죠. 둘 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도현 씨, 복 받았네. 자식들 다 성공했잖아. 그렇죠.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편하다고요? 전혀 편하지 않은데요. 지은이는 1년에 한두 번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서둘렀어요. 2-3시간 있다가 핑계를 대고 떠났죠. 떼드, 회의 있어서요. 지은아, 저녁이라도 먹고 가. 다음에요. 오늘은 정말 바빠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문자 보내면 몇 시간 뒤에 답이 왔죠. 삐지, 톡 레이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56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수진이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오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애들한테 전화해볼까? 아니, 바쁠 텐데. 그날 저녁까지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상했어요. 생일 정도는 기억해줄 줄 알았거든요. 밤 10시쯤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Dad, happy birthday. Sorry, forgot. 잊었다고요. 제 생일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1년 뒤, 지윤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귄 지 2년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지윤아,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래도 오빠는 백인이에요. 변호사고요. 백인이라는 말에 제가 멈칫했습니다. 지윤이는 그걸 눈치챘는지 얼른 덧붙였어요. 굿 퍼슨이에요. 곧 만나보실 수 있어요. 결혼식은 6개월 뒤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했어요. 하객이 100명 넘게 왔죠. 대부분 신랑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턱시도를 입고 갔어요. 인생에서 턱시도를 입어본 게 처음이었죠. 거울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식장에서 지은이를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지은이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그 짧은 길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신랑한테 지은이를 넘겨주는 순간 눈물이 났죠. 피로연에서 지은이 친구들이 저한테 인사했습니다. 미스터 김, 나이스 투 미츠. 저는 어색하게 악수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대화가 잘 안 됐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왔어요. 오빠, 왜 여기 있어? 사람들이랑 얘기가 안 통해서. 나도 그래.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 결혼식인데 우리만 이방인 같았어요. 결혼 후 지은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했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민준이도 결혼했습니다. 한인 여자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이 아내는 저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가 차갑고 웃지도 않았어요.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네 집에 갔어요. 떡국을 끓여서 가져갔죠. 민준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네, 아버지. 며느리도 복 많이 받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떡국을 먹었어요. 대화가 없었죠. 민준이는 핸드폰만 받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저는 일어났어요. 우리 이만 갈게. 벌써요? 너희 바쁠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왜 그럴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해 가을, 지은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손주였어요. 이름은 에밀리라고 했죠. 저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에밀리를 봤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죠. 지은이한테 말했습니다. 지은아, 축하한다. 이쁘네. Thank you, Dad. 아빠가 도와줄까? 산후조리 같은 거. No,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그래, 알았어.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서서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났죠. 손주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에밀리가 돌이 됐을 때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파티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백인들이었죠. 저는 구석에서 음료수만 마셨습니다. 에밀리가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한국말로 말했죠. 에밀리야, 할아버지야. 에밀리는 저를 보더니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지은이가 에밀리를 안고 저한테 왔습니다. Dad, she's shy. 그렇구나. And she doesn't understand Korean.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손주도 한국말을 모르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울었어요. 오빠, 손주가 우리를 무서워해. 왜 그럴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자주 못 봐서 그래. 우리가 낯선 거지. 그럼 자주 가면 되잖아. 초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가?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한 병을 다 비웠죠. 취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평생 일만 했는데,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근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된 해, 저는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허리가 나갔거든요. 더 이상 서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죠. 미스터 김,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해야 해요. 얼마나 드는데요? 보험 없으면 한 2만 달러요. 저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수진도 일을 줄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지 못했죠.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어요.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꼼꼼히 봤죠. 고기는 세일할 때만 샀고 채소는 한인마트에서 제일 싼 걸 골랐습니다. 어느 날 한인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부산에서 같이 왔던 친구였죠. 도연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나도. 자식들은 잘 있고? 잘 있어. 딸은 IT 회사 다니고 아들은 치과. 개업했어. 대단하네. 성공했구나. 그래, 다행이지. 친구는 부러운 듯 저를 봤습니다. 너는 인생 잘 산 거야. 자식들 성공시켰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정말 잘 산 걸까요?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그해 여름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부모님 산소에 가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미국 온 지 10년 만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년 전에 가셨습니다. 저는 두 분 장례식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를 살 수 없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건물도, 도로도, 사람들도요. 저는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았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도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됐더라고요. 저희 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랐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산소에 갔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눈물이 났죠. 아버지, 어머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성공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2주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물었죠. Where are you from? Korea. Oh, visiting? No, I live here. How long? 38 years.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Wow, long time. You are American now?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닌데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랑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사람일까? 무슨 소리야? 한국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국 사람이라고 해. 미국에선 동양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 사람이야? 수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가? 우리는 그냥 우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한인마트에서 쓰러졌습니다.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났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Help, help.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죠. 수진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렸어? 여기가... 병원이야. 심장마비 올 뻔했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미스터 긴, You are very lucky.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군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 꼬박꼬박 드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가 $5,000 나왔어요.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죠. 수진이 아이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What? Is he okay? 지금은 괜찮아. 근데 병원비가... How much? $5,000.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맘, 제가 보낼게요. 고마워, 지은아. 며칠 뒤 지은이가 돈을 보내왔어요. 저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자식한테 손을 벌린 게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저는 생각했죠. 나는 평생 뭘 한 걸까? 일만 했는데.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잖아.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였어요. 부산 바닷가에서 친구들이랑 웃고 있었죠. 행복했습니다. 걱정도 없었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어요. 수지는 교회에 갔죠.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집 미국인 가족이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손주들 다 같이 웃으며 고기를 구웠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도 저런 걸 꿈꿨었는데 가족들이랑 웃으며 사는 거요. 근데 왜 제 삶은 이렇게 됐을까요? 핸드폰을 들어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어요. 받지 않았죠.
민준이한테도 걸었습니다. 역시 안 받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거실, 혼자인 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손님으로 살았구나. 한국에서도 손님, 미국에서도 손님, 자식들 집에서도 손님.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63이 된 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남았으니까요. 한국에 가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언어도 통하고 물가도 싸고 의료보험도 있고요. 무엇보다 고향이잖아요. 수징이랑 상의했습니다. 여보, 한국 갈까 해. 한국? 여기서 늙어 죽을 바엔 차라리 고향에서 죽고 싶어. 수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여기는 너무 외로워.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야 했죠. 주말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어요. 지은이랑 민준이 모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식사를 하고 거실에 모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What is it, 딱? 아빠, 한국 갈까 한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딱, what do you mean? 이민 가려고, 한국으로. 왜요? 갑자기?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힘들어. 나이도 들었고 몸도 안 좋고 한국 가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민준이가 물었죠. 아버지,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걱정 마. 아빠 엄마만 가는 거야. 지은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이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기대했습니다. 누군가 말해주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라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지은이가 말했어요. Dad, 솔직히 저희한테 부담돼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담? 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가시면 저희가 걱정해야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혹시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 수도 없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담이라고요? 지금도 저희는 아플 때 혼자 병원 가는데요. 민준아, 지금도 우리 혼자 사는데 뭐가 달라지니? 그래도 같은 나라에 있는 거랑 다른 나라에 있는 건 다르잖아요. 지은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것도 문제예요. 왜? 한국 가시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저희가 돈을 보내드려야 하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야? Dad, that's not what I meant.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뭔데? 부담이라는 게 뭔데? 아빠가 너희한테 짐이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희 키우느라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내 인생 다 팔아서 너희 대학 보냈어. Dad, 너희 바쁜 거 이해해. 일하느라 힘든 거 알아. 근데 아버지가 짐이냐?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야 하는데? 한국 가면 부담이고 여기 있으면 외롭고. 대체 아빠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죠. 오빠, 진정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 꿈도 없었고 내 삶도 없었어. 오직 너희만. 그런데 지금 너희는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부담이라고? 책임지기 싫다고? 아버지, 저희가 자주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민준이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금도 안 오잖아. 1년에 한두 번 오잖아. 한국 가면 뭐가 달라. 어차피 안 볼 거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지은이는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알았어. 아빠가 짐이구나. 미안하다. 너희 인생 방해해서. Dad,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는 가봐. 바쁘잖아.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가방을 들었고 민준이도 일어났어요. 그들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죠. Dad, Mom, 죄송해요. 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수진이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아이들 말이 계속 맴돌았죠. 부담돼요. 책임져야 하잖아요. 자주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죠. 지은이 돌사진, 민준이 유치원 사진, 가족여행 사진.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어린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제 등에 엎여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남이 됐을까요? 사진을 덮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저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행은 포기했어요. 아이들 말이 맞았거든요. 가봐야 더 외로울 것 같았죠. 차라리 여기서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원룸은 코리아타운 외곽에 있었어요.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죠.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수진이 말했어요. 오빠, 이렇게 작은 데서 살게 될 줄 몰랐네. 나도. 젊었을 때 꿈꿨던 거랑 많이 다르지?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러게, 나는 큰 집에서 가족들이랑 살 줄 알았는데. 수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좋은 아내 못 돼서. 무슨 소리야. 네가 없었으면 진짜 포기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서로뿐이었어요. 생활은 더 검소해졌습니다. 노인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3번 갔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차는 중고차를 샀습니다. 20년 된 차였어요. 고장이 잦았지만 그래도 움직였죠. 병원 갈 때 필요했거든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난하고 늙고 외로웠죠. 만나면 서로 한숨만 쉬게 되더라고요.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히터를 켰죠. 원룸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 차를 끓였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서 눈을 봤죠.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오빠, 행복해?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 행복하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아.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나도.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죠. 우리는 그냥 조용히 보냈습니다.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수진이 케이크도 사왔죠. 작은 케이크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수진도 울고 있었죠. 오빠, 우리 인생 참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오빠랑 같이 살아서 좋았어. 저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64이 됐어요. 저는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 쓰던 거였어요. 먼지를 털고 펼쳐봤죠.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글씨였어요. 1987년 목표. 미국 가서 돈 벌기, 가족 행복하게 만들기, 큰 집에서 웃으며 살기. 저는 한참 그 글을 봤습니다. 38년 전 26 청년의 꿈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5년 목표. 아내랑 아이들 미국으로 데려오기, 좋은 학기 보내기, 행복하게 살기. 또 넘겼습니다. 2005년 목표. 지은이 대학 보내기, 민준이 잘 키우기, 가족이랑 웃으며 살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꿈, 가족이랑 웃으며 살고시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꿈은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랑 웃으며 사는 거였어요. 단순한 꿈이었죠. 근데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한테요.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쓰고 싶었거든요. 지은아, 민준아, 아빠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빠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너희가 바쁜 거 이해해. 너희도 살기 힘들잖아. 아빠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 부모님보다 내 삶이 더 중요했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아빠는 너희 덕분에 보람 있게 살았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으면 아이들이 발견하겠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어느 날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걷고 노인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자기 이야기가 있겠죠.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있을 거예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인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젊은 한인 부부를 봤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잘 키우자. 나중에 좋은 대학 보내고. 아내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리의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저는 그들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옛날 저희 부부 같았거든요. 젊고 희망 있고 꿈이 있었죠. 저는 그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조심하라고. 자식만 보지 말고 서로도 보라고. 자식이 성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직접 겪어야 할 테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2026년 2월, 나는 64이다. 부자는 못됐다. 행복하지도 않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손주들은 나를 모른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산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 그것만은 자랑스럽다. 나는 좋은 아버지였다. 비록 외롭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외국인이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자식들 인생에서도.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자러 가. 가자. 우리는 침대에 누웠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죠. 오빠, 사랑해. 나도. 불을 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야겠죠. 그 다음 날도요.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후회 없이요. 그게 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